다음은 283번. 날씨가 추워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절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교감이 흥분하게 되고, 교감의 흥분에 의해서 피부의 모세혈관이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수축되어야 되겠지. 니은에 무의식적인 몸떨기와 같은 근육활동이 일어난다. 이것을 떨림 열생성이라 합니다. 몸을 뜬다는 것은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켜서 참이다.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켜서 근육 수축이 촉진되게 되면 근육에서의 열생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열이 체온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것에 속질은 우리말이고 일본말은 수질이라 한다 했지.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어서 물질 대사량이 증가가 되게 된다. 물질 대사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열생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체온을 높여주게 됩니다. 답은 니은 D 것이다. 공무원 문제를 살펴보니까 현재의 생물학에 대해서 공무원 문제는 대략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82번 문제나 283번 문제의 경우에는 옛날 이론이고 요즘은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문제의 형태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은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기억을 해도 돼. 여기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출제하는 놈들이 공부를 하는 놈들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예전에 봤던 책을 그대로 문제를 내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더위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더울 때는 더울 때든 추울 때든 체온 조절에 대한 것은 교감이 작용을 하되 이 이름은 둘 다가 교감인데 다른 교감입니다. 얘는 교감신경인데도 불구하고 분비가 되는 것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교감입니다. 이렇게 분비가 된 아세틸콜린이 하나는 땀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때 땀 분비는 몸 전체에서 분비가 되는 전신성 땀 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분비할 때 사우나를 할 때 땀이 분비가 되는 것은 몸 전체에서 땀이 분비가 되게 되지, 이때 작용하는 것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특이적인 교감입니다. 대신 노파심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와가지고 교감신경에서 분비가 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절대 아세틸콜린 답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놀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교감의 대부분은 놀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작용하는 교감은 특이적으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절대 이것을 다른 것에다가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지? 일반적인 것은 놀에피네프린이다. 근데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특이적인 교감이 있더라. 이 교감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이 아세틸콜린이 땀 분비를 촉진시키더라. 두 번째는
피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피부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은 피부 혈류를 증가시켜서 땀이 분비가 되어서 기화가 될 때 빨리 기화열을 빼앗아 가지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체온을 낮추어서 정상 체온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더위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추위 자극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시상하부가 작용을 하게 되면 갑상선을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렇게 분비가 된 갑상선 호르몬이 대사를 촉진시켜서 열생성을 촉진할 것이다. 이것은 고전적인 이론이고 다른 동물에서 관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은 성인에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아 시기에는 아마도 이것이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내용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생아나 유아 시기에는 아마도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체온 조절에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위 자극에 대한 것은 추위 또한 마찬가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게 됩니다. 대신 이때 흥분되는 교감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교감이지만 여기에서 흥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감입니다. 그래서 놀에피네프린 약자를 N이라 하자. 얘는 아세틸콜린이란 약자고 얘는 놀에피네프린에 대한 약자입니다. 놀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땀 분비 촉진, 땀 분비 억제란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땀 분비 억제란 말 자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땀샘은 자극을 주면 땀의 분비가 일어나지만 자극을 주지 않으면 땀 분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땀의 분비를 억제하는 자극 자체 호르몬이 없습니다. 지금은 땀 분비를 억제한다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놀에피네프린이 하는 기능은 피부 혈관을 수축을 시킵니다. 피부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피부 혈류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피부를 통해서 외부로 열이 발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는 추위 자극에 대한 자극은 교감신경을 통해서 교감이 부신 수지를 자극하게 되면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과 놀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된 것은 당연히 에피네프린입니다. 이 에피네프린, 놀에피네프린이 잘못 적었다. 지방 조직에 작용을 해서 지방 조직에서 지방의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열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성인의 경우에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유아기에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와 같은 성인의 경우에는 지방 조직이 백색 지방이지 갈색 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의 분해를 촉진시켜서 열을 생성을 촉진시키는 주된 지방은 갈색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갈색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아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우리처럼 백색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에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추위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 추위 자극에 대한 정보가 얘는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를 통해서
체성 운동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감이 아니다 절대 체성 운동신경입니다. 이 체성 운동신경이 골격근의 긴장도를 증가시킵니다. 골격근의 긴장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근육 떨림이 촉진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근육 긴장도의 증가가 근육의 열 생성을 촉진시키게 되고 내부에서 열이 생성이 되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 체온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근육이 뜨는 행위를 통해서 열을 생성시킨다 해서 떨림 열 생성이라 합니다. 얘는 근육 떨림을 수반하지 않고 열이 생성된다 해서 비떨림 열 생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성인의 경우에는 추위에 대한 주된 것은 떨림입니다. 더위에 대한 주된 것은 땀 분비가 되게 됩니다. 땀 분비를 한자로 발한이라 합니다. 지금은 체온 조절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작이나 혹은 이와 같은 기작들로 설명하기보다 더위에 대한 체온 조절 기작은 발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추위에 대한 체온 조절 기작은 떨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위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는 피부 혈류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추위에 대한 자극은 피부 혈류를 줄여서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다음 284번 이자는 한글이고 한자로 췌장이라 합니다. 이자는 외분비선도 가지고 있고 내분비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분비선은 샘이라 한다 했지 내분비샘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자 또한 내분비선은 앞에서 섬이라 한다 했지 섬 이자섬 한자를 쓰게 되면 췌장도 랑게르한스라고 한 사람이 여기를 밝혔습니다. 랑게르한스 섬 다 같은 말입니다. 외분비선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피가 이렇게 함몰이 되게 되면 여기에는 연결세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외분비선이고 연결세포가 없어지고 얘가 여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섬세포가 되는 것이 내분비선이라 했습니다. 췌장의 경우에 여기는 득특, 관을 형성하는 세포라 해서 관세포라 합니다. 여기는 주머니 모양이라 해서 우리가 포대할 때 쌀포를 써가지고 포상세포라 합니다. 물론 뭐 전부 일본 말입니다. 관세포와 포상세포. 관세포는 물과 NaHCO3의 분비를 담당합니다. 포상세포에서는 이자효소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관세포를 자극해서 물과 NaHCO3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포상세포를 자극해서 이자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콜레시스토키닌입니다. 콜레시스토키닌, 콜시스키닌 약자를 CCK라 합니다. 뇌분비선은 여러 조직들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파세포, 하나는 베타세포, 옛날에는 감마세포라 했는데 요즘은 델타세포라 합니다.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글루카곤입니다.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델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소마토스태틴입니다. 소마토스태틴은 국소 분비 조절 인자로 작용을 해서 알파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고 베타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여기는 둘 다 억제합니다. 둘 다 억제한다. 글루카곤에 대한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혈당은 일본말로서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 합니다. 혈당이 낮을 때 혈액 내에 지방산 농도가 감소가 될 때 이때 글루카곤에 대한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절대 아미노산 적으면 안 됩니다. 혈액 내에 포도당의 농도가 낮을 때와 지방산 농도가 낮을 때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나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말은 교감에서 놀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신수질이 자극이 되어서 부신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 글루카곤에 대한 분비는 촉진시키지만 인슐린에 대한 분비는 억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혈당이 되게 되면 얘는 저혈당이고 얘는 고혈당입니다. 고혈당이 되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는 촉진시키지만 글루카곤의 분비는 억제합니다. 대신 고혈당에 의해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에 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부교감신경과 이때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아세틸콜린과 소화호르몬, 이때 소화호르몬은 가스트린 분비 억제 펩타이드라 해서 얘를 GIP라 합니다. 콜레시스토키닌, 그리고 가스트린, 이 소화호르몬들과 부교감은 인슐린을 자극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글루카곤은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지질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지방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당신생합성을 촉진시킵니다. 글루카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케톤체라고 하는 물질의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인슐린은
글루카곤과 기량적 효과를 가집니다. 얘는 글리코겐의 합성을 촉진시키게 되고 지방의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당 신생합성을 억제하고 해당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인슐린은 IGF 수용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생장 촉진에 대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이 작용을 하게 되면 혈액 내의 당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고 지방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액 내의 지방산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인슐린의 경우에는 혈당을 낮추어주고 지방의 합성을 촉진시켜서 지방산의 농도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켜서 아미노산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소비가 되니까 아미노산에 대한 농도를 낮추어 줍니다. 이것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에 대한 일반적인 효과이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 일본말을 그대로 한글 음을 차용해서 글자를 적었는 것입니다. 오줌 속에서 포도당이 검출이 된다 해서 이름을 당뇨병이라 합니다. 당뇨병은 현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전적으로 당뇨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형 당뇨, 2형 당뇨 이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당뇨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성인에서도 관찰되지만 유아 시기부터 발병이 될 수 있다 해서 유아 당뇨라 합니다. 이 말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아 시기에만 발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아 시기에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형 당뇨는 성인이 되어야지만 관찰이 된다 해서 성인 당뇨라 합니다. 1형 당뇨는 대표적인 것이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이사의 베타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 저하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을 1형 당뇨라 합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 수용체가 결핍이 되거나 혹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 이상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을 2형 당뇨라 합니다. 얘는 인슐린 수용체가 결핍이 되거나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 이상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니까 수용체가 인슐린과 정상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슐린 내성이라 합니다. 1형 당뇨이든 2형 당뇨이든 공통된 특징은 혈액 내에 당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혈액 내에 지방산의 수치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혈액 내에 인슐린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소비되지 못하니까 아미노산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혈당이 증가가 되거나 아미노산도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혈당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혈당이 증가가 되게 되면 신장에서 포도당의 여과량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포도당의 여과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포도당의 여과량이 포도당의 재흡수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이 오줌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당뇨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포도당의 여과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원료, 여과액이라 해도 됩니다. 원료에 삼투압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삼투압의 증가가 세뇨관에서 물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이 재흡수가 되지 못하게 되면 배설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배뇨량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삼투성 이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이 다뇨가 되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인슐린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음식이 계속 땡깁니다. 이것을 다식이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뇨가 일어나게 되면 체내 수분의 손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체내 수분의 손실이 많아지니까 계속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갈, 갈증을 많이 느낀다고 다갈. 그래서 오줌을 너무 자주 누고 동시에 음식물이 자주 땡기게 되고 그러면서 갈증을 계속 심하게 느끼게 되면 당뇨를 먼저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당뇨에 대한 일반적인 증상이 되게 됩니다. 1형 당뇨에서 주로 관찰이 되지만 2형 당뇨에서도 가능합니다. 아까 인슐린이 작용을 해야지만 고혈당인 조건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를 막아줄 수 있는데 인슐린이 작용하지 못하니까 고혈당임에도 불구하고 글루카곤이 계속 분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당뇨병에서 관찰되는 것이 인슐린만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글루카곤의 과다 분비를 함께 수반하게 됩니다.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게 되면 얘는 케톤체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액 내에 케톤체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케톤체는 카르복실산이기 때문에 카르복실산의 농도가 증가가 되니까 혈장에 pH가 감소가 되는 것. 이것을 대사성산증이라 합니다. 이 대사성산증은 케톤체에 의한 대사성산증이라 해서 케톤산증이라 합니다. 혹은 케토시스라 합니다. 혹은 케톤증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케톤산증이 매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합니다. 즉 혈액의 혈장의 pH가 너무 감소가 되게 되면 산에 의한 쇼크에 사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혈장의 pH가 감소가 되어서 산성화된다는 말이 pH가 4가 되고 pH가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pH 6.8만 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증이라고 하는 것이 pH 4, 5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알칼리증이라 하게 되면 pH가 9가 되고 10이 되고 그 전에 이미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알칼리증은 pH가 7.8만 되더라도 내 몸이 언제 쇼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대사성산증이라 합니다. 그러면 284번에서 그림은 건강한 사람이 운동할 때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사람은 운동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내었습니다.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양소의 소비율이 증가가 되게 되니까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니까 인슐린의 분비는 감소가 되어야 되지. 글루카곤의 분비는 증가가 되어야 되겠지. 물론 글루카곤만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피네프린도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가 되고 글루카곤의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이것에 의한 효과는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운동에 의해서 내 몸에 주는 영향, 자극이 될 것이고, 얘는 내 몸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한 항상성이 얘가 얘를 상쇄시키니까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가 항상성입니다. 여기에서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얘는 정상적인 상태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말은 현재 비정상적인 상태란 얘기지. 그래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니까 이 힘이 작용을 하더라도 혈당이 일정 농도보다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감소가 되는 것이 인슐린이 되겠지. 기억은 인슐린이다. 운동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증가가 되는 니언이 글루카곤이 되겠지. 그러므로 1번에 기억과 니언은 모두 이자에서 분비가 된다니까 참이 되겠지. 2번에 기억의 수용체가 결핍이 되면 인슐린의 수용체가 결핍이 된 것을 2형 당뇨라 한다. 3번에 평상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증가가 되게 되고 혈당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한다. 4번에 니언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 해도 되고 글리코겐이라 해도 되고 글리코젠으로 전환한다.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인슐린이라 했지. 그러면 여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은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이고 글리코겐의 합성은 인슐린이 합니다. 5번에 혈당량은 기억과 니언의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참이 되겠지. 답은 4번이다. (285번) 식사 후 그림가는 혈당량의 변화를 나는 같은 시간 동안 이자 호르몬 기억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혈당량이 증가가 되니까 이자 호르몬도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고 혈당량이 감소가 되니까 이자 호르몬도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된다. 따라서 기억은 인슐린이다. 호르몬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했습니다. 기억에 이자섬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글루카곤이지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게 된다. 니언에 간 세포의 글리코젠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인슐린이다. 참이다. 이것에 체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한다. 포도당 소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인슐린이다. 참이다. 답은 너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286번. 그림은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니까 A는 인슐린이라 하면 되겠지. 혈당을 증가시키는 것은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인데 부신 속질이라 해도 되고 부신 수질이라 해도 되고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글루카곤일 것이고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에피네프린이겠지. 근데 우리가 단식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단식이 지속되게 되면 단식은 시기를 끊는다는 뜻이고 공복은 배복자입니다. 배가 비워진다는 뜻입니다. 단식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는 코티졸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혈당에 대한 단기 조절이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는 코티졸이 작용을 주로 하게 됩니다. 1번에 A 대신에 인슐린 넣으면 되지. A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된다니까 참이 되겠지. 2번에 저혈당일 경우 A의 분비가 증가가 된다. 고혈당에서 분비가 되고 저혈당에서는 분비가 억제가 되어야 되겠지. 3번에 B 대신에 글루카곤 집어넣으면 되지.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다. 계속 나오는 문장이네. 글리코겐 합성은 인슐린이 한다. 글루카곤은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성을 억제하고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4번에 C 대신에 에피네프린 집어넣으면 되지.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낮을 경우 혈당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보다 높아야지만 혈당이 증가하겠지. 5번에 B와 C는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B, C가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 C가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번에 인체의 물질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내분비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에디슨병을 일으킨다. 얘는 이 문장 자체를 외워두자. 부신 피질의 분비 결핍에 대한 질병을 에디슨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병은 부신 피질 호르몬들의 분비 결핍이니까 얘는 알도스테론의 결핍에 의한 증상과 코티졸의 분비 결핍에 의한 증상이 모두 관찰되는 것이 에디슨병에 대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췌장은 이자라 하면 됩니다. 췌장은 세 종류의 호르몬인 인슐린, 글루카곤, 여기서 프롤락틴이 문제인 것이지. 물론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은 세 종류가 아니라 네 종류가 분비가 되는데 우리는 주된 것이 두 가지이고 이들의 두 가지에 대해서 분비를 억제하는 소마토스테틴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자.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세 가지냐 네 가지냐가 핵심이 아니지. 여기 목록에 프롤락틴이 들어가는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프롤락틴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프롤락틴은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다.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하여 임신부의 뼈에서 칼슘 방출을 억제한다. 칼슘 방출을 억제하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이긴 하되 티록신이 아니고 칼시토닌이지, 그렇지? 칼시토닌이 칼슘
유리를 억제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티록신이 억제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농도 조절에 티록신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때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이 아니라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펩티드성 호르몬이다. 4번에 부신수질은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틀린 문장이지,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아니라 에피네프린은 하나 아민 NH2, 그래서 아미노기를 하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노아민계 호르몬을 카테콜라민이라 한다. 생산하여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한다.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한다는 참이지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5번에 인슐린은 신체 모든 세포를 자극해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함으로써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춘다. 신체 모든이 잘못된 것이지, 인슐린에 대한 수용체를 가져야지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시상하부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교감이 흥분하게 되면 교감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놀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교감이 부신수질을 자극하게 되면 부신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따라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놀에피네프린에 대한 효과가 증대가 되게 되고 에피네프린에 대한 효과가 강해지게 됩니다. 카테콜라민에 대한 효과가 강해지게 됩니다. 카테콜라민은 이자를 자극하게 되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는 증가되게 되고 인슐린의 분비는 억제가 되게 됩니다. 교감이 흥분하게 되면 놀에피네프린이 혈관의 수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혈관의 수축이 신장에 미치는 효과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의 분비도 증가가 되게 됩니다. 안지오텐신2가 알도스테론의 분비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바소프레신은 동의어가 항이뇨 호르몬, 약자가 ADH, 바소프레신의 분비도 증가가 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주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코티졸의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코티졸은 면역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다른 호르몬들은 다 분비가 촉진되지만 인슐린에 대한 것은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또 하나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는 억제가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고 나머지는 전부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에 관여하는 것들과 여기에는 재흡수에 관여하는 것들에서 나머지는 전부 분비가 촉진되지만 인슐린과 티록신은 분비가 억제가 된다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88번 사람의 물질 대사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기초 대사량이라 한다. 이것은 단어에 대한 뜻을 서술한 것이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서 있는 자체로서 이미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는 말은 근육에서 영양소를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육에도 힘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뇌도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영양소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워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사량을 기초대사량이라 합니다. 체온에 따라서 동물을 분류할 때 옛날에는 피가 따뜻하다라고 해서 온혈동물이라 했고 피가 차갑다라고 해서 냉혈동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의 한낮에 사막 위를 기어가고 있는 뱀의 경우에는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은 체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피가 무조건 차가워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라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대신에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항온동물은 전부 지금 일본말이기 때문에 줄임말들입니다. 온은 체온을 의미하고 항은 항상 일정하다를 의미합니다. 얘는 체온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항온동물은 체온이 항상 일정한 것,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항온동물이라 하고, 변온동물은 체온이 변화되는 것을 변온동물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는 이 동물을 이 그룹에 넣고 싶은데 이 그룹에 넣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그룹에 넣어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경우에 바닷속 물의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면 얘는 환경의 온도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변온동물이 아니고 항온동물이라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원래의 의도는 물고기는 전부 변온동물로 취급하고 싶은데 이런 특이적인 환경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여기에 속해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개념을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든 개념이 내온성 동물이란 단어와 외온성 동물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체온이 내부의 열량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을 내온성, 얘는 체온이 외부의 열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을 외온성이라 합니다. 내온성은 체온이 내부의 대사열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동물을 내온성이라 하고, 외온성은 체온이 외부의 열량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을 외온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항온동물은 보통 내온성이고 변온동물은 보통
외원성인데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항원 동물에 사용하는 개념이 기초대사, 즉 내원성 동물에 사용하는 것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면 외원성 동물, 변온 동물에 대해 사용하는 개념이 표준대사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둘 다 최소한의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사 요구량을 말합니다. 사람은 전형적인 항원 동물이고 내원성 동물이니까 기초대사량이다. 이번에 지방 조직은 근육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근육 조직이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지방 조직이지.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니까 옳지 않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일일 대사량에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포함된다. 이제 이 문장 이해가 되겠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을 기초 대사량. 근데 우리는 하루 동안에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에다가 더하기 활동 대사량을 더한 것이다. 4번에 당뇨병은 혈당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이다. 그지? 고혈당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당뇨라 한다. 다음. 289번 대부분의 세포 내 대사작용은 각 단계마다 하나의 효소가 촉매로 작용하여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최종 생성물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은 경우 이 생성물은 대사 경로의 초반에 있는 효소들 중 하나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대사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절 기작을 음성 되먹임 조절이라 한다. 이 음성 되먹임 조절에 대한 기전이 호르몬 작용에서도 관찰이 되더라. 보기에서 이러한 조절 기전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여성의 배란 직전 증가된 에스트로겐에 의한 시상하부 작업.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생식 파트의 문제에서 또 나올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 시상하부에서 얘는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니까 고나도트로핀 분비 촉진 호르몬입니다. Gn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합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고나도트로핀이 분비가 됩니다. 고나도트로핀은 FSH와 LH를 고나도트로핀이라 합니다. FSH와 LH가 분비가 되면 난소를 자극해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디올입니다. 처음 월경이 시작이 될 때 GnRH가 분비가 되면 고나도트로핀이 분비가 되어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될 때 이때 에스트로겐과 고나도트로핀과 GnRH는 전부 낮은 농도 상태입니다. 낮은 농도 상태에서 에스트로겐은 GnRH와 고나도트로핀에 대한 분비를 억제합니다. 근데 특이적인 것이 이 에스트로겐이 난소를 자극해서 특히 여기는 난소의 여포, 난소의 여포라 해서 난포라 하거나 그냥 여포라 하면 됩니다. 여포는 난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포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여포들 중에 난소에 있는 여포를 난포라 합니다. 근데 얘가 자가 분비에 대한 기능을 가져가지고 자신을 분비한 세포를 자극해서 FSH에 대한 반응성을 증가시켜 버리게 돼요. 그래서 FSH에 대한 반응성을 증가시켜 버리니까 FSH는 감소가 되지만 에스트로겐은 농도가 계속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성과의 차이점이 벌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계속 증가가 되게 되면 이제는 이 에스트로겐이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시상하부에서 GnRH의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되고 GnRH의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고나도트로핀의 분비가 증가가 될 때 이때는 LH의 분비가 증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FSH의 분비가 증가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FSH도 분비가 되지만 여기서는 LH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LH가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강하게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길이 한번 작동하게 되면 얘는 양성 되먹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포기 말에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 LH, FSH의 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게 되고 이들이 배란 직전에 최대 농도를 기록하게 되면 LH에 의해서 배란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란 직전에 일어나는 호르몬들에 대한 조절은 양성 되먹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억은 옳지 않다. 니언의 부갑상샘 호르몬에 의한 혈중 칼슘 농도 조절. 칼슘의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면 부갑상선에서 PTH의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PTH는 뼈와 신장에 작용을 해서 뼈에서 칼슘의 유리를 촉진시키고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신장에서 활성 비타민 D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가 증가가 되니까 칼슘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칼슘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다시 PTH의 분비는 억제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음성 되먹임이라 합니다. 이것에 옥시토신에 의한 분만 조절, 분만 직전에 태아의 태반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때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디올이 아니라 에스트리올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자궁을 자극해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킵니다. 자궁 수축이 촉진되게 되면 이와 같은 신호가 옥시토신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자궁 수축은 더 촉진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양성 되먹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양성 되먹임은 옥시토신이 태반을 자극해서 태반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또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것도 양성 되먹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만 과정은 양성 되먹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리얼의 가스트린에 의한 위액의 분비 조절. 위 내용물이 많아지게 되면 특히 음식물 중에 단백질에 의한 분해 산물을
펩톤이라 합니다. 펩톤이 G세포를 자극해서 G세포에 의해서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 가스트린은 주세포와 부세포, 벽세포를 자극합니다. 벽세포에서 HCl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HCl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이 HCl이 위의 델타세포라 해도 되고 D세포라 해도 됩니다. D세포에서 소마토스태틴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마토스태틴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얘는 가스트린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음성 되먹임 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음성 되먹임은 이 과정 이외에도 더 일어나게 됩니다. 부세포에서 분비가 된 HCl이 12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12지장에서는 콜레시스토키닌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의 농도가 증가가 되면 이것도 가스트린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여기에서도 음성 되먹임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은 참이다.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번 문제에서 곤충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흉선 자극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전흉선이 자극이 되게 되면 전흉선에서 분비가 되는 전흉선 호르몬이 액티손입니다. 이 액티손을 탈피 호르몬이라 합니다. 탈피 호르몬은 말 그대로 탈피를 촉진시키는 것이 탈피 호르몬입니다. 유충 호르몬은 유충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 유충 호르몬입니다. 탈피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탈피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완전 변태. 완전 변태는 알이 유충이 되면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성체가 되는 것들입니다. 성체라 해도 되고 성충이라 해도 되고 주로 딱정벌레나 나비, 벌, 파리 그룹이 여기에 속합니다. 불완전 변태의 경우에는 알이 유충이 되면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고 성체가 되는 것들입니다. 매미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 불완전 변태에 속하게 됩니다. 잠자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번데기로 발생되기 직전에 유충 호르몬의 농도는 낮아진다. 참이 됩니다. 이것이 유충 호르몬이면 탈피 호르몬은 주기적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시점에서는 탈피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못하면 탈피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는 탈피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탈피가 일어난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대신 탈피가 일어날 때 상태를 지정해 주는 것이 유충 호르몬입니다. 즉 유충 호르몬의 농도가 높으니까 탈피가 되더라도 유충이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탈피 전도 유충이고 탈피 후도 유충이다. 이때 탈피 전 유충을 1차 유충, 1기 유충이라 하면 탈피 후 유충을 2기 유충, 2차 유충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또 이제 탈피가 일어나라. 대신 탈피가 일어나더라도 유충인 상태는 유지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탈피 전도 유충이 되고 탈피 후도 유충이 됩니다. 이 유충을 3기 유충이라 합니다. 이제 이때가 되면 유충 호르몬의 농도는 낮지만 탈피를 지시할 수 있는 호르몬이 없으니까 이때는 탈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게 되면 이제 탈피해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탈피합니다. 또 하나의 지시가 유충이 되지 마라 이니까 탈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유충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게 번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탈피 호르몬을 이 탈피를 번데기로 전환시킨다 해서 번데기화라 합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탈피 시에는 유충 호르몬의 감소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번데기로 발생되기 전에 유충 호르몬 농도는 낮아진다가 옳은 말입니다. 4번에 탈피 호르몬은 지용성 분자이므로 표적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간다. 탈피 호르몬은 지용성이다. 그래서 얘는 세포 내 수용체와 결합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가 하죠.